4대 보험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산업재해보험을 말하죠. 국민 생활과 건강에 꼭 필요한 이 네 가지 보험의 보험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했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인상은 성장률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무리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얇아지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와 또 사회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4대 보험 하면 이제 고용, 또 건강, 국민연금, 또 산재까지 해서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4대 보험의 보험료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등했다라는 얘기를 우선 팩트 체크부터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또 사실과 좀 다른데요. 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적 흑자가 쌓여지는 이 부분을 일부를 흘러서 그 급여 확대에 보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또 보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체감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불평등했던 거, 예전에 좀 있는 사람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그 소득 파악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네. 체감적으로 좀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급격하게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시는 예. 거죠. 네. 부모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권별로 좀 분류를 하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예.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전체가 7.6%가 올랐고요. 박근혜 정부 때 2.7%. 근데 이번엔 벌써 6.1%가 지금 올라 있어서 네. 누적으로 하면 15.7%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4대 보험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별도의 과세 표준이나 그다음에 공제 없이 원금에 그대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체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급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예. 따져봐야 될 게 지금 뭐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의료비가 2조 2천 정도가 또 민간에서 세이브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것도 60%에 20더 늘어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사실 급등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뭐 이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또 우리 경제 성장률로 봐서 또 급등 표현까지는 우리가 뭐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금 뭐이 인상을 추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뭐 괜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뭐 급등은 아니고 적절한 증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득과 비례해서 올랐는지 여부는 좀 그렇죠. 따져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득과 비례해서 당연하게 올라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세요? 이것을 소득과 비례해서 살펴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예. 또 거꾸로 보장률과 비례해서 살펴볼 측면도 보장률. 있다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이 오르면 예. 그만큼 보장률이 따라서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국민들 입장에서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험료율이 오를 만큼 내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를 보면 가계 소득상에는 보통의 경우에 소득 1, 2, 3, 4분위 예. 그러니까 5분위로 전체를 나눌 경우에 네. 상위 한 20% 정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험료율이 오르면 그보다 자기가 돌려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사회적 임금이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급여로 받는 것 말고 나머지 사회적 임금을 받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고 또 생활이 훨씬 월급이 똑같아도 윤택해지는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소득 증가율과 연동시켜서 보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고 네네. 또 일부에서는 너무 느리다, 또 너무 적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세게 해주길 바라는데 기대면 못 미친다 이런 비판도 복지를 더 나오는 넓혀주면서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근데 가처분 소득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9년도에 누적 벌써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고요.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이게 사실 이 뭐 소득이라든가 성장률에 비례하느냐는 전체 이제 이 따져봐야 되는데 첫째 가계 부채 증가율이 6%대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 가처분 소득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 네. 이게 2009년 이후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따라서 쓸 돈이 없는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복지를 받으려면 늘리는 거엔 찬성을 하지만 네네. 지금이 맞는 시기냐. 시점. 이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예. 지금 소득 증가율은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4%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채, 그다음에 우리 국민 부담률 이런 네. 것들을 다 따져보면 사실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진정 이게 지금 올려야 될 상황이냐? 여기에 지금 뭐 방점들이 좀 찍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체감 물가는 높아요. 여기에다가 성장률도 둔화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도 예.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일 인기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이유가 예전에 나가던 돈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가게 됐다는 거죠. 초음파가 급여화된다든지 무슨 저 MRI가 급여화된다든지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좋다. 왜 이런 걸 빨리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어떤 저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도 네. 이 부분이 보험료율이 일부 증가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이 보장률이 더 높아지면 그만큼 실제로 개별 특히 어려운 가구들의 경우에는 그 훨씬 더 생활하기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좀, 반대 이론을 따지면 예, 예. 아프신 분들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좋아. 그렇죠. 그런데 안 아프신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젊은 우리 30대 40대는 질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네. 자기들이 지금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좋은 있으면 항상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저쪽에 네네. 또 불평등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사회적 그런 어떤 대합의가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소통과 앞으로의 이제 재정에 대한 그 건전성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소통 차원에서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이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고령층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어차피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최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합의와 동의하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지 또 계층별로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혜택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국민이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4대 보험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라고 네네. 조세 부담률 더하기 이 고정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까지를 포함해서 국민 부담률 수준을 보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30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담이 굉장히 낮은 낮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전체 GDP의 뭐 9%까지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한 30%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OECD 평균까지 가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낮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이런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아직도 불신이 큰 그런 점이 또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4대 보험료 증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끝자리 1075님이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지요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6839님은 1년에 MRI 찍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물가가 더 올라서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6556님은 더 내고 혜택도 그에 맞게 받는 게 맞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2402님, 북유럽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보험료 올려야 복지가 강화되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6587님 선진국에 비해 적은 보험료로 큰 혜택을 받고 있으니 올려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고 긍정적인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9917님은 보험료 인상 화가 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예, 9월 달이요. 네네. 예. 재산세 내는 달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네.
지금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험료 얘기까지 하시니까 네. 더 화나시는 예, 거죠. 더 지금 화가 뭔가 내 나시는 지갑에서 계속 빼가는 것들이 많다고 예. 느끼시는 것 뭐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많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체감 물가도 이미 높은 상태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 국민적 차원에서 진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이제 국회로 공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그냥 넘어가기만 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어떤 계획 그리고 지금 사실 2022년 이후에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25년 이후에는 더욱더 없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줬다가 뺏으면요 이것처럼 이 참 나쁜 게 민심이 없죠. 어려울 네. 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아주 차근차근 이 국가가 홍보 계획이라든가 소통 계획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점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고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30, 40대 젊은 세층이 뭔가 지갑을 열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30, 40대가 노인이 되는 시점이 나중에 왔을 때 과연 재정 계획이 없다면 이거를 돈은 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아마 젊은 층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4대 보험이 부도다 나가지고 지급 불능이 된 사태, 그거는 그야말로 국가 부도의 상황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을 든 그런 부분은 위험이 있지만은 국가가 운영하는데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태는 일어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럼 걱정이 좀 많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계산돼서 발표하는 부분들이 네네. 지급해야 될 것들만 발표를 하고 그것도 아직 지급된 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율을 변화시켜서 올려서 들어올 부분은 반영을 안 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언제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한 2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지급 불능이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또 필요하면 국가가 그런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국가의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역으로 지금 많이 사회보장 부담률을 높여가지고 이 개인적인 부모 부양 부담이라든지 노후 소득 부담을 제도화시키고 사회화시켜 놓으면 그만큼 개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 또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100%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네. 자, 건강보험료. 이게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기금도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재정이거든요. 따라서 국가가 진짜 지급을 확실히 한다는 보장이 뭐 어떤 비상사태가 온다 그러면 건보공단이 뭐 부도는 안 나겠지만 이 뭐 사실 지불 불능 사태도 왔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거는 좀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수지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국회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등등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건강보험료, 딴 건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실 국세청에서 담당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원에다가 임금이나 이런 데다 갖다가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그런 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방대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과 조금 더 법적인 지위를 갖는 그러한 보험료로 탈바꿈해야 될 시기는 왔다고 보완이 보입니다. 좀 필요하다고 예. 보시는 거군요. 방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 고문님께서 자유시장주의자인 줄 알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세금에 붙여서 하든지 세금과 연동해서 하자는 말은 영국 같은 NHS 제도를 하자는 이야기라서 사회주의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지금 말씀하셔서 좀 오히려 제가 지금 갑자기 놀라는 중인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장률이 좀 낮고 또 공급 체계가 또 민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전면적으로 국가가 하기에는 무리가 많고 네. 또 의료계도 반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21조 원 건강보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지 않아야 될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10조 정도를 누적 흑자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국민들은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은 적자가 나는 것이 국민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흑자가 났다는 말은 급여 확대를 안 해서 국민들 다른 주머니에서 많이 내게 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착한
적자, 나쁜 흑자 이런 개념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를 좀 볼게요. 작년에가 한 2.04%, 올해 3.49%, 내년에 3.2%. 이 3%대가 정상적인 됐네요. 속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건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럼 예, 뭐 우리가 협의하에 이제 정해놨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뭐 국민적인 그런 뜻을 모아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큰 톤이 뭐냐면 중복지 중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중복지, 예, 그래서 중부담이죠. 사실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많이 받으려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지금 20조의 누적 이 흑자가 흑자, 있던 것이 예. 적립금이 지금 11조로 줄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빨리 이제 고갈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이거는 우리 수치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재정에서 지금 뭐 전체 예상 수익의 20%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조금 안심하고 이런 숫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 고문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는 만큼 또 일정적으로 내야 되는데 네.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큰 의미가 네. 의료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소득 재분배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적어도 의료에 있어서는 차등 없이 해주는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너무나 부러워하고 오바마가 굉장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탐을 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국고보장률이 그 전체 급여액의 20% 지역가입자의 내는 부분에 그 반을 이제 부담해주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더 늘리자는 논의도 있고요. 또 20%를 해주기로 해놓고는 사실은 20%만큼 안 해주고 있어서 국가가 더 책임을 지라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보험료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데 다만 저는 아쉬운 게 이게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의사들은 좀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수가 수준도 낮습니다. 하지만은 최 고문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그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나아가는 어떤 단계에서 문재인 케어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청자들 문자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끝자리 1075님이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지요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 내는 만큼 좀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7525님은 보험료든 세금이든 줄줄 새는 틈부터 막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296님은 직장인만 보험료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도 많이 냅니다. 6348님, 건강보험 무조건 인상 반대합니다. 병원에 안 가는 사람에게는 부담돼요. 그리고 자꾸 북유럽하고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네,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다 보면 복지는 이제 북유럽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시청자분이신 것 네. 같아요. 근데 7525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의료 쇼핑이라든가 과잉 진료 이런 거 진짜로 그런 구조적인 것부터 잡은 다음에 네, 그러니까요. 새는 거 맞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새는데 계속 구우면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국고 지원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이러한 구조적인 낭비 요소를 없앨 때 알뜰하고 그 알뜰함이 결국은 보험료를 적게 인상해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잘 쓸 부분은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 없지만은 그분의 부모님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만일 보장률이 낮으면 본인은 병원에 안 가서 의료비를 안 써도 되겠지만 부모님 의료비로 본인이 지금 내는 것을 몇 배를 지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의 말은 이제 한 측면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낭비 누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네네.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으냐?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GDP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7.9%입니다. 미국이 무려 GDP의 17.5%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보다 2배 이상 낭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미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건강하냐? 전혀 아니거든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질병 유병률, 이완율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많이 개선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최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네. 보장률을 좀 더 높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좀 아주 가벼운 질환 또 너무 병원에 자주 가는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불허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용 많이 올려주고 네. 계시니까 좀 읽어볼게요. 끝자리 7545님이 베네수엘라를 봐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현명한 복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3335님은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서민들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956님이 평생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개인 보험은 이것저것 들면서 건강보험은 왜 그리 인색한지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또 7895님 국민들 건강보험 늘리지 말고 다른 재정 가져와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고용보험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고용보험료가 최근에 이제 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었고 그래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서 고용보험료도 올랐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보시나요? 뭐 고용 쇼크가 이제 고용보험 증가로 가져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일단 이 혜택 받는 게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사실 뭐 90% 하한선을 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부분들이 예.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올른 부분이 있고 또 기간도 이제 늘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늘은 이유가 사실 일자리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꼭 들어야지만 그걸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늘어난 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게 숫자인데 있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저희에게 이제 뭐 많은 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4대 보험이라는 건 일단 우리 국민들의 뭐 이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데 뭐 아무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이걸 잘 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가고요. 지금 뭐 이게 계속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청구서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뭐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한 점은 정부가 재정 확대를 그렇게 원하면서 세금으로 다시 다 끌어간다는 이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 좀 풀어져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지 이게 사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뭐 이런 거에 지금 연계하는 것은 조금 초기에 넘겨주는 부담금은 얘기군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정책을 바꾸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건데 뭐 지금 그 최근에 발표된 이 민부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을 못 따라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네. 그 중에서 대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조금 보완을 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또 이 실직자 증가해서 고용보험료율이 높아진 건 아니고 고용보험률은 이 월 보수 총액 곱하기 1.3%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0.65%씩 그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이런 구조이고요. 고용보험의 지급액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인상 요인이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업자가 늘었다. 요거는 이미 팩트가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달에 발표됐지만은 전년 대비로 최저임금 인상을 한 후에도 지금 상용 근로자가 45만 명이나 증가했다. 예, 고용에 굉장히 좋은 호기가 왔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실업을 한 게 아니고 파산을 한 게 아니고 네. 1인 사업자들 가장 경영 능력에서 취약한 이런 고용원이 부분들이 없는 자영업자 그렇죠. 뭐 이런 고용원이 분들이죠. 없는 부분이 네. 이제 실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는 것은 좀 어려운 팩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정부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 좀 강화됐다와 함께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진단을 잘 하셔야죠. 지금 45만 명 늘어졌을 텐데 39만 5천 명이 6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늘어났고요. 27만 원짜리 한 달에 27만 원 받는 단기 일자리. 이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재정을 확대하지만 사실 재정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높이는 데 들어가야지. 지금 보세요. 제조업, 그다음에 30대, 40대 일자리 주는 부분. 거기가 사실 지금 통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메시지거든요. 네네. 따라서 지금 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부가 뭐 좋은 일자리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근데 27만 원짜리 알바 단기성 일자리 뭐 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꽁초 줍고 교실에 불 끄고 네. 그걸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 팩트만 조금 다른 걸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달에 취업자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9.5%가 65세 이상의 일자리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냥 단기 알바가 아니고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증가가 54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은 하지만은 4대 보험은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를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런 부분에 공공 부분의 고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노인 일자리 치료 사업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팩트를 표면만 보시고 그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라도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 또 이분들이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우리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좀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끝자리 7895님이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 정책을 사용하길 바랍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0032님 보장받는 만큼 올리는 게 당연하죠. 감기로 병원 가도 보장받는 금액 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7525님이 앞서 비슷한 의견으로 가벼운 질환에도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낭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9477님은 사람이 평생 안 아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7980님이 실비보험 있는데 건보료 내렸으면 합니다. 4대 보험 의무로 하지 마시고 선택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가입하게 합니다. 그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7525님은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도 비급여를 늘리고 있어요. 서민 부담 줄이는 것이 영리병원 배불립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0099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간단한 질병은 병원 진료비 인상하고 위험 질병은 오히려 진료비를 인하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6888님 보험료 낮추고 보험 혜택 줄여서 병원비 높아지면 아파도 참다가 큰 병 만들어서 병원 가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국민적인 공감대 또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구 위원장, 최양호 고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